자, 지금 뭐 다들 이제 오신 것 같아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하는 행사는 제2차 집담회고요. 저희가 이제 그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건축가협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담회는 그 서울건축도시 전시관 주관으로 해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저기 지금 뭐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실물들이 다들 아시죠? 제가 좀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리고요. 이 마이크를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제일 저쪽 건너편에 계신 지금 넥타이 멋있게 매시고 굉장히 이 개성이 넘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 우리 포모티브 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성범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굉장히 저거 1년 전 모습인가요? 2년 전 모습인가요? 굉장히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그 울산대에서 우리 그 교수로 계시고 건축가로서 굉장히 요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이 서울 이남은 다 우리 울산대 교수로 계신 우리 김범관 교수님이 거의 동무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 건축가이자 우리 그 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 김범관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 저건 진짜 사기네. 네. 막 소개해드리기가 너무 싫을 정도로 사진이 너무 잘 나왔는데요. 우리 중원건축에서 지금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우리 그 제일 멋있게 생긴 우리 김선영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출연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톤을 넘겨서 우리 김선영 소장님이 인트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작부터 사진으로 제가 논란을 좀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세 명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꼭지를 정했어요. 근데 이 컨텍스트 지오메트리 머티리얼인데 이건 저희가 그냥 건축학교 학생 때부터 되게 흔하게 많이 접했던 단어고, 그런데 저희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명이 다 이걸 다 다르게 이제 이해하고 자기 프로젝트에서 다 다르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고 좀 신기했는데, 그래서 요번 이제 저희가 이런 시간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뭐 저희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이 답을 좀 저희끼리 다르게 이해하는 과정,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컨텍스트를 제가 맡게 됐는데 컨텍스트 조사, 뭐 이렇게 대지 조사 이런 거는 이제 설계하신 분들 학생 때부터 정말 기계적으로 우리 학부 때부터 많이, 저희가 또 동년배에 비슷한 시기에 다 건축학교를 다녔는데 그거 이제 한국에서 되게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되게 많이 숙제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런 경험담을 동시에 공유를 했었고,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실무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학생 때 배웠던 컨텍스트 조사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동의를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게 좀 처음 받았던 미국에서 대학원 때 첫 학기 때 받아들였던 대지예요. 근데 이제 GM 자동차 공장 부지였고 이제 다 철거돼가지고 이런 콘크리트 산업 버려진 대지였고요. 근데 이제 이거 뭐 첫 학기 때 언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대지 받아들고 되게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컨텍스트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조사를 하려고 해도 이게 다 영어로 리서치를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그러면 대지 조사를 몸으로 하자, 몸으로 때우자. 그래서 정말 사이트를 출근 도장 찍듯이 많이 갔어요. 수십 번 갔고, 그리고 갈 때마다 뭐 이거 좀 이렇게 오글거리긴 하는데 뭐 이렇게 진짜 촉각적으로 조사를 하자.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지 신발도 벗고 뭐 걸어보기도 했고. 근데 이상한 뭐 맨홀에서 자란 꽃, 이상한 식물들 이런 걸 뭐 실제 흔적들을 이렇게 탁본 뜨듯이 이제 캐스팅도 해봤고 그냥 조사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대지 조사를 진짜 제대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이런 지점들을 표시하고 시간, 뭐 경도, 위도까지 다 좀 기록을 해 나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설계하고 있는데 건물 이제 배치 잡고 그러고 있는데 전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뭐 건축가라 건축 학생이라기보다는 약간 고고학자 같이 그냥 대지를 잘 있는 걸 그대로 기록하고 좀 이쁘게 이게 요새 유행하는 단어죠. 뭐 잘 추앙하고 뭐 그런 이제 자세가 스스로 좀 배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들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랴부랴 마감해야 되는데 이러고 이런 드로잉들을 시작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버려진 교각을 새들이 쓸 수 있는 섬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여기에 이제 요건 이제 플린트 대지에 강이 있었는데요. 강이 있었는데 뭐 치수형 옹벽 때문에 그 강을 못 보는 상황이었는데 강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전망대나 이런 지하에 파이프들 막 꽂아 넣고 이제 GM에서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지하로 다 흘려보내서 그런 컨디션을 그리기도 했고 뭐 이런 공장이 없었을 때는 이제 19세기 말에는 이 강을 사람들이 낚시도 하고 잘 썼었거든요. 근데 공장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이제 통제가 된 상황이어서 그런 과거하고 지금 현재 이런 콘크리트 대지하고 밑에 묻혀 있는 오염된 땅 뭐 이런 거를 동시에 섞어 가지고 그려보기도 하고 좀 이상한 드로잉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땅을 콘크리트를 걷어내면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실제 걷으면 비가 오면 그 독극물들이 다 이제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상황이라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하 컨디션을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상상으로 단면도를 좀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계하고 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생명유지 장치처럼 공생해서 사는 걸 상상하기도 했고 지하에서 그리고 여기 제가 콘크리트 깨진 틈으로 봤던 조금만 이제 식물인데 그거를 이제 그게 자라가지고 대지 도시 전체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상상도 했었고 이게 컨텍스트에 너무 이게 푹 빠지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좀 났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건물 설계를 난 못했으니까 책이라도 잘 기록한 걸 책으로 만들어 보자. 근데 책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볼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펼쳐서 변형을 시키면 패널로 전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좀 이거를 저한테는 그때 중요했는데 이 책을 남들은 이제 옆에 다 패널 걸고 건축 모형 넣고 그랬는데 저는 빈 벽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서 그 책을 이제 펼쳐가지고 대지를 전체를 완성하는 것까지가 제 뭐 약간 이런 퍼포먼스까지가 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의 마감이었고 이건 두 번째는 제가 되게 운이 좋게 미국에서 첫 입봉작을 하게 됐어요. 네, 비슷한 점은 여기 이 거대한 호수 타호라는 호수거든요. 서부에 있는.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트는 여기 이렇게 호숫가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거대한 스케일이나 뭐 압도적인 컨텍스트라는 거는 공유하는 지점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좀 알려드리면 이게 호수고요. 이게 서울 전체입니다. 그래서 잘 이제 꾸겨 넣으면 호수 전체가 호수 전체에 들어가는 그런 스케일이었고 이 지역에 이제 대지에서 10분만 걸으면은 이제 호숫가가 나왔는데 이 지역에는 나무가 정말 많은 곳이라 이런 벌목 허가를 따로 받았어야 했거든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나무를 다 지름을 조사해서 현황 측량도를 나무 지름을 다 표시하고 일정 지름 이상이면 이제 별 수가 없었어요. 아니면 따로 되게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됐는데 이건 잠시 제가 그때 설계할 때 당시 살던 전형적인 샌프란시스코 주거 지역이에요. 깍두기하고 그리드의 끝판왕인데 이제 아까 그 타워 대지는 여기서 한 3시간 차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대지 나무 뭐 법규도 까다롭고 처음 접하는 거고 그랬는데 이럴 바에 그냥 나무 안 베고 지어볼까? 개발행위 허가도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클라이언트가 에어비앤비 제 대학원 때 친구의 아버지자 그리고 제 친구도 동시에 클라이언트였는데 에어비앤비용 별장을 이제 설계를 맡긴 거죠.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를 이제 첫 프로젝트니까 설계비 대신에 이제 에어비앤비 그 수익을 퍼센티지를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좋다고 이제 설계를 시작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나무 사이로 지나간 산책로 같이 집을 짓는 거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깍두기 집 말고 이렇게 지어보자 그랬더니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해가지고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거 정말 많이 져서 좀 부자가 되는 상상을 했었고요. 어차피 한 개밖에 못 쳤습니다. 근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시내예요. 이게 나무가 거꾸로 이제 도시 뭐 인공적인 거에 형태를 맞추는 이제 재밌는 상황인데 이걸 거꾸로 그러면은 집이 나무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형태를 맞추자. 그런 역발상을 좀 했었고 11그루의 나무가 대지에 있었는데 조경가하고 협의를 해서 거꾸로 이제 도로에 의해서 건축선 정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의해서 건축선을 정해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이격거리들을 뭐 뿌리 생장 그런 거를 고려해서 조경가가 좀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건축을 하려고 했었고요. 이게 컨텍스트가 어쨌든 형태에 직접적인 이제 인풋이 된 거고. 그리고 재밌는 건 아까 그 말씀드린 나무 그 지름을 재서 그 판단하는 기준이 법규상 디테일이 요 45cm 높이에서 잰 지름으로 그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나무들 입장에서 보면 염라대왕 선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잘못 걸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이제 건축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무리해서 내부의 선으로 걸레바지나 뭐 그런 그 마이너스 매주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 시공 자체는 이게 집 전체를 관통하는 이 선을 내부에서 만들어낸다는 게 시공 자체는 이제 우리 실내 전개도 그럼 그냥 선 하나 그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실제 만들기는 좀 되게 현장에서 까다로웠고요. 근데 이게 내부 사진인데 집이 워낙 꺾여 있으니까 이게 왜곡된 사진처럼 보이지만 이거 그냥 찍은 사진이고요. 근데 이제 이 보시면은 그냥 의장적인 선으로 남긴 거가 아니라 요게 이런 조명들 기준선도 해주고 콘센트 장애인용 콘센트가 좀 높으니까 뭐 그 기준도 해주고 여기 TV 가구선 뒤에 의자 가구선 이런 거를 다 이 선에 맞춰서 그냥 장식적으로 한 거기보다는 그래도 기능하고 좀 결합을 시킨 게 좀 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아까 이 꺾여 있는 집의 플랜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픈 플랜이에요. 오픈 플랜인데 이게 나무들 사이로 이게 워낙 꺾여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 단면들이 다 가면서 변화하는 걸 한 번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에 산책로처럼 걸어가야 이렇게 좀 방이 보이고 다음 공간이 보이고 그런 좀 되게 특이한 평면이었고 이제 건축주한테 준공 났을 때 초대받아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는 저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선 컨텍스트 법규에서 온 선이긴 한데 이걸 남겨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제 실제로 쓰고 뭐 그러니까 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장황하게 설명은 했지만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잖아요. 나무 사이로 집 지어 볼게 이건데 그래도 뭐 이렇게 나무가 벽에 이렇게 그림자가 맺히고 뭐 이 선도 같이 보이고 그런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의도는 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내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밖을 나무를 여기 눈이 되게 많이 오는 지역인데 이런 집이었고 옆에서 보면 이제 이게 워낙 심하게 꺾여 있으니까 약간 두 동의 건물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아이 레벨에서 보면 나무들은 엄청 많고 그래서 이런 집이 컨텍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형태가 결정이 됐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두 동이에요. 두 동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번에 이제 준공한 건데 이거는 홍천에 있고요. 앞동은 근생이고 이제 뒷동은 주택동인데 여기서는 컨텍스트가 아까 이제 타워란 컨텍스트를 보니까 좀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너무 시시해 보여가지고 지저분하고 그래 보였어요. 흐지부지하게. 그래서 그러면 뭐 크게 이용할 거가 뭐 영감 받을 게 있나 하다가 그래도 타워에서 했던 그 선 맞추는 거 높이가 저한테 컨텍스트가 약간 돼가지고 요 앞에 지금 요 제가 근생동이라 말씀드린 요 동 있죠? 일자로 돼 있는 거 그거가 이제 배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숲이 있던 땅보다 한 75cm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이게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높이를 여기 가운데 숲의 땅을 높이를 맞추면서 콘크리트 화단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숲에 전에 있던 숲의 땅 높이를 그대로 내부에 가구로 좀 남겨놓고 이제 대학원 때 드로잉했던 것처럼 그냥 재미삼아 이거 전체가 자라나가지고 막 뿌리가 기초 밑까지 다 자라고 그런 거를 그냥 스케치를 해봤었는데 실제 기초를 좀 뚫어놓긴 했습니다. 건축주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면 저쪽 숲 땅이 있고 이제 75cm 낮아지죠. 그래서 자연석이 조금 있고 다시 근데 이 화단에선 이 시각적으로 높이가 맞아서 이게 미니 숲을 만든 거니까 그게 좀 반대편인데요. 이렇게 이 땅이 그래도 저쪽까지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좀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좋았습니다. 이제 그 컨텍스트 갖고는 사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소장님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실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릴게요. 김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컨텍스트로 시작해서 컨텍스트로 점철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컨텍스트는 건축이라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컨셉이 될 수도 있고 전체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어떤 큰 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건축이 다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움직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자생적인 방식의 접근에 일종의 컨텍스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수렴하는 방식 혹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어떤 영향력을 펼쳐가면서 그것 자체가 컨텍스트가 되는 그런 독특한 어떤 방식의 접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컨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김 소장님께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몇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개동입니다. 안국역 근처에 있는. 제가 실무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동네에 대한 어떤 분위기나 뭐 여기에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혹시 이 건물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1940년도에 40년에 뭔가 개소를 한 최소학과라는 공간인데요. 이 주변의 어떤 도시의 컨텍스트를 어느 정도 표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공간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고유한 색깔을 갖게 되는 어떤 건축물이었어요. 근데 최소학과가 문을 닫고 그 이후에 계속 방치됐던 거죠. 그 앞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발생을 하고 뭔가 상업 공간으로 쓰여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뭔가 그 연속성 상에서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어떤 건축의 가치를 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뭔가 좀 가능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이 건축물이 아름답다 보니까 이걸 사무소로 한번 써볼까 해서 한번 부동산 찾아가서 알아봤는데 너무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면적도 작은 게. 그래서
계속 입맛만 다시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걸 리노베이션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건축물을 알고 계시는 건축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지역에. 그래서 지금은 현재 1층은 카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와인바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결국엔 그겁니다. 시간의 연속성상에서 이 매터리얼 외곽에 보이는 이런 소재의 느낌들 그리고 지역성이나 아니면 이 내용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도 유지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뭔가 서로 교류하고 뭔가 만남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좋은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실제 건축물 리노베이션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옛 건물 다 아시다시피 거의 0.5비사키로 건축 공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 전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죠. 그래서 내부 공간의 철골로 내진 설계까지 다 고려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했고요. 예스러운 느낌들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걷어내면서 뭔가 내부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뭔가 꾸미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결국에는 외피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뭔가 외부하고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 방식을 건축주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뭔가 외부에 무언가를 덧대서 이 공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공간을 뭔가 배려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 공간이 무언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돼야 되고 뭔가 이 하나의 외피 자체가 굉장히 투영성의 재료 혹은 공간적인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이 머물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찰을 시켰고 외부하고 관계를 좀 넓은 창을 통해서 굉장히 개방감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모여서 앉아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넓게 뚫려 있는 창을 통해서 내부 공간이 쉽게 보여지고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바깥의 경관을 보기도 하고 이게 마치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공간처럼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피의 어떤 텍스처들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러한 들창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개방감을 확보하기도 했고요. 지금 사람은 안 앉아 있는데요. 뭔가 앉을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어떤 뭔가 여유를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면은 뭔가 기존의 방식, 기존에 보여지는 이미지와 굉장히 많이 다른 뭔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많은 건축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은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뭔가 새로운 건축적 장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방식이 또 다른 컨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주변으로부터의 관계하면서 건축이 변화되는 컨텍스트 이외에 뭔가 아주 간단한 어떤 건축적인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 공간은 기존 분위기하고 사뭇 어울리게끔 색감이나 가구들을 제작을 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만들어 나갔고요.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내부 공간이 투영이 돼요. 아름다운 목구조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안을 들어가 보고 싶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관계하게끔 하는 최근에 로드뷰를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커피를 사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뭔가 행위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은 여기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컨텍스트를 철저하게 배제한 프로젝트예요. 여기는 홍천인데요. 홍천은 뭐 수려한 자연 경관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간이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이 분이 2017년 5월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 땅을 들고 와서 여기다 펜션을 짓고 싶으시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펜션, 보통 펜션이라고 하면 보통 스테이라고 요즘은 많이 표현을 하죠. 되게 자연 경관이 좋은 뭔가 시너리가 펼쳐지고 막 뭐 물이 막 흐르고 거기에서 막 뷰가 펼쳐지는 공간에 펜션이 들어갈 것 같았지만 저희들이 받은 땅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건축 공간이 들어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겠죠. 엄청나죠. 땅이 요만한데 원래는 실제 요만한 땅을 뭐 여담이지만 대박이 나서 조금 더 사고 2개를 더 짓고 2개를 더 짓고 총 8채가 됐어요 현재. 그래서 이분은 홍천의 그 만수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그 이제 파트너하고 같이 유튜브 촬영을 가끔 해서 올리는데요.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해주셔서 뭐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여담 같은 것들 같이 나눴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좀 보세요. 네, 아무튼 이 뒤쪽이 이제 옹벽으로 점철되는 어떤 공간이었는데 이 앞에 이 리니하게 긴 땅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철저하게 이 옹벽은 배제를 하고 이 앞쪽에 펼쳐지는 그나마 좀 볼만한 산을 어떻게 해서든 실내 공간으로 유입을 하면 좋겠다. 결국엔 스테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내부 지향적인 공간이거든요. 이 당시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는 15평의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서 20대와 30대를 겨냥한 굉장히 뭔가 계획적인 방식의 접근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앞쪽에 보이는 이 공간을 이 뒤쪽은 옹벽이겠죠. 시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차단을 하고 이 앞쪽에 하나의 조경 켜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실내 공간으로 유입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우리들이 계획적으로 규정한 그 공간만 쳐다볼 수 있고 내부화된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공간으로 생각을 했죠. 모형의 모습이고요. 이 앞쪽에 조경의 켜가 있고 뒤쪽으로는 옹벽 라인이 있고 이 앞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시너리가 펼쳐지는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공간들을 조성을 해 나갔습니다. 약간 이러한 모습이에요. 아직 푸릇푸릇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두채가 보이진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 마치 이 지형 안에 폭폭 마치 피지처럼 폭폭 박혀 있는 형태의 어떤 건축 공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 평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내부 지향적이에요. 보통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어떤 건축가들은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 하지만 여길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걸 즐기십니다. 뭔가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고 내부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의 성격. 사실 이게 독채형 스테이의 특징 중 하나죠. 부분적으로는 열어줄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내부 지향적 수렴되는 어떤 건축적인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풀었어요. 원이라는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축 공간과 그리고 주변의 자연적인 조경, 자연스럽게 이런 랜드스케이프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별도의 개발 행역을 받지 않고 막 성절토를 막 했죠. 비밀이고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여담인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뭔가 색감이 다르죠. 여기까지 짓고 타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짓고 그나마 이 4개를 지은 시공사는 아직까지 저희랑 컨택을 하고 있고 이 뒤쪽에 들어가는 2채 하시고 또 타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이라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렇게 힘든가요? 저희는 원을 워낙 즐겨 쓰기 때문에 처음엔 사실 힘들지만 구현 방식이나 어떻게 하면 뭐 기술적인 어떤 방법들을 찾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만 이루어져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적인 랜드스케이프하고 어우러지는 어떤 조형성, 굉장히 내부 지향적인 공간들의 연속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찍은 사진이 좀 보이는데요. 내부에서는 내부 지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자쿠지나 뭐 거실 공간들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구체화돼서 계획이 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늘로 열려 있는 틈 그리고 앞쪽 산으로 열려 있는 이런 공간들로 되게 아기자기한 공간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또 컨텍스트에 대해서 또 일가견이 있으신 김 교수님께서 프로젝트를 또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컨텍스트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저희 세 명이서 이제 이 PT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컨텍스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배경은 저는 사실 한국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사실 그 건축과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그 제품 석사를 하려다가 건축을 배우고 싶어서 건축학교를 다시 들어갔고요. 그래서 영국의 EA 스쿨을 1학년부터 다시 다니면서 사실 건축학교에서 배운 얘기들이나 어떤 생각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보다는 유럽에서 많이 성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온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진짜 이 두 유능하신 건축가 소장님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것이 이 컨텍스트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에서는 많이 이 컨텍스트를 직관적이고 과거와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초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내는데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제가 배웠던 것은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면 컨텍스트지만은 제가 배웠던 단어는 아규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건축의 역할, 과연 우리가 이 건축을 짓기 위해서 뭘 봐야 되며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건축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짓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이 지어진 후에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사실 이게 없다면은 지금 현재 아무리 그 어떠한 컨텍스트를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그 건축에 대한 어떤 개념들은 완성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컨텍스트는 그 컨텍스트가 아닌 아규먼트, 어떤 건축의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실험했던 프로젝트는 경남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이라는 곳 혹시 아시나요? 네, 울산과 부산 사이에 있고요. 사실 양산이라는 도시는 그 대도시 사이에서 되게 아웃스커트에 있으면서 공장과 베드타운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라인이 끄어진 곳이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한 대지이고, 이곳은 아직까지도 양산에서 좀 먼 얘기지만은 삼국시대부터 농사를 짓던 농지입니다. 제가 프로젝트 진행하기 2년 전에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정말 양산 시민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었죠. 개발 행위가 허가됐습니다. 이 농사를 짓던 땅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었죠. 쌀을 짓던 농지입니다. 사실 이 농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대로 농사를 짓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농지의 소유주들은 대부분 원주민들이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고 이 쌀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그 쌀로 음식을 먹고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이 양산의 문화를 일으키셨던 분이신 거죠. 근데 사실상 이 도시개발 행위가 허가가 되면은 과연 이 농지는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들어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건축주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기는 컸고,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이 땅이 유지됐고 도시개발 행위에 의해서 땅을 물려받고 이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마냥 어떤 건물을 지을지, 사실상 여기서 좀 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왜 저랑 프로젝트를 같이 했을까요? 대학 교수인 저에게 저를 만나기 전에 좀 많은 건축사무소와 건축가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 건축주가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건축주만의 아규먼트였던 거죠. 건축의 역할. 내가 돈을 투자해서 이 건물을 짓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쌀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는 이 건물을 짓는데 그럼 이 건물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건축주에게 명쾌한 대답이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없으셨습니다. 대부분 형태 아니면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다가 이 건축주분께서 제가 지역에서 지역재생, 도시재생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공간적 건축적 실험과 그 역할에 대한 얘기들을 보시면서 찾아오셨고, 사실 상담으로 시작했다가 그렇다면은 제가 또 외국에서 건축가의 역할도 했었고 실증 프로젝트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걸 연구 프로젝트로 한번 같이 해보자는 시작으로 이 아리주진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여기 밀짚 모자 쓰신 분 있죠? 이분이 건축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직까지도 건축주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 땅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개발된 완공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쌀밭 가운데서 우뚝히 서 있으면서 주변이 변하는 것들, 이제 쌀의 어떤 농사를 짓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은 그 주변이 변하는 광경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조금 그 스토리가 약간 띄엄띄엄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전반적으로 컨텍스트, 지오메트리, 매트리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 한 프로젝트를 세 파트로 지금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 건축물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평면이나 어떤 재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뒤쪽에서 더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물의 컨텍스트는 이 뒤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이 아파트들이겠죠. 이 아파트들이 결국에는 이 개발 행위를 통해서 농사 짓는 땅을 없애고 빽빽히 들어서겠지만 이 건축물 자체는 이 땅에 있는 벼의 모양과 모습, 그 형질을 그대로 담으면서 건축이라는 것은 영속적인 시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쌀의 이미지를 건물 그 자체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건축물의 이름은 아리주신입니다. 아리는 과거 이 지역의 이름이었고요. 쌀을 한창 농사를 지을 때, 그리고 주진은 현재의 이름입니다. 주진동. 그리고 아리라는 말은 쌀의 의미도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뒤에서 보시면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좀 특별한 건축 외장재, 쌀 모양의 패널을 만들어서 외장에 입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건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이 주변의 지역적 컨텍스트를 담은 건축물이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 주변에 쌀밭이 없어지고 건물들로 지어져서 빼곡히 가득 차겠지만은 이 건축물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와 그 농사를 지었던 그 어떤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사실상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21년 3월 1일 날 MBC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 건물의 프로그램은 지금 카페입니다. 네, 서비스 공간이고요. 사실상 논밭 한가운데 카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아니면 되게 특이한 독특한 카페만 어떻게 보면은 그 뷰가 좋은 곳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체는 논밭 한가운데 이런 서비스 공간을 만들면서 이 서비스 공간이 과거의 어떤 그 지역의 역사성 컨텍스트를 담아서 그것을 디자인적으로, 인테리어적으로,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연결하는 어떤 건축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얘기가 있은 후로 카페는 당연히 잘 되고 있고요. 사실 매출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자주 가고 있습니다. 양산은 근처라서. 근데 건축주 아버님께서 처음에 제가 이 땅에다가 다른 어떤 일반적인 상업 건물도 아니고 일명 얘기하는 근생 건물도 아니고 이 어떤 독특한 카페를 짓는다고 했을 때 되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을 때까지 노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좀 크게 지을 걸. 크게 지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네, 그랬던 스토리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하동입니다. 경남 하동이고요. 지역 이름은 입석리입니다. 입석. 네, 말 그대로 돌이 서 있는 장소죠. 하동 지역에서도 사실 돌로 유명한 곳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섬진강, 북쪽으로는 지리산이 있고요. 대부분의 농가 주택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대지는 이쪽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발이 돼 있는 곳과 개발이 돼 있지 않는 곳이었고요. 건축주는 사실 이 땅을 찾은 것이 되게 명료했습니다. 사실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명료한 컨텍스트가 있었죠. 바로 이 돌입니다. 네. 현장이었고요. 건축주분이시고 제 스케일입니다. 제 키가 한 190 정도 되니까 스케일을 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네. 돌이 한 지금 4, 5m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드러난 돌이고요. 입성리의 돌들은 다 땅속에 박혀 있고 사실 이 옹벽 또한 모두 다 이 땅을 지금 개발하면서 나왔던 돌들입니다. 네. 사실 굳이 컨텍스트를 얘기하자면은 입성리는 사실 돌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이 건축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답게 누구보다 더 찬란하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건축적인 컨텍스트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돌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 이 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를 봐야 될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고 컨텍스트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 여기가 바로 대지고요. 아까 보셨던 대지고 두 개의 바위가 있고 입구입니다. 여기는 되게 유명한 등산로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고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될 대지는 내리막길 내려가서 그 안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돌들 보이시죠? 네. 저 밑에 잠시 포크레인에 가서 반나절 땅을 파면서 나왔던 돌들입니다. 네. 프로그램은 일반 주택이 아닌 농가 주택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땅 주변이 전부 다 감나무 밭이었고요. 그 하동에서 유명한 대봉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대봉감밭을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농가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가주택 하면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아까 보셨던 일반적으로 그냥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기능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있고 사각 형태로 돼 있고, 근데 사실 상상을 해보면은 이 농가주택의 어떤 건축적 컨텍스트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원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농가주택을 짓고 생활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가주택에 가보면 대부분의 농가주택들이 외부와 내부는 단절돼 있고 그 깊은 산속에 살면서도 생활 여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떤 컨텍스트와 건축의 역할 자체는, 그렇다면은 이 입성리라는 지형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렇다면은 그 건축적 역할은 그 농가주택에 대한 새로운 경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돌들은 이제 그 주변에서 제가 큰 돌들을 가져올 수는 없기에 주변 지형과 닮은 돌들을 찾아서 이제 배치를 해보면서 스터디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실 집의 그 형태도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다양한 돌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유기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배치도고요. 두 개의 바위가 있고 그 두 개의 바위 사이에 또 다른 돌을 놓는 형태로 배치가 됐습니다. 준공 후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의 컨텍스트는 말 그대로 이 두 개의 돌이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 밑에 또 다른 돌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 그 돌의 자리를 통해서 주변 컨텍스트를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공 현장이고요. 이 주택도 중목으로 지어졌습니다. 목조 주택으로 지어졌고, 보시면은 저 끝이 섬진강입니다.
남쪽으로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고 이 뒤쪽은 등산로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는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뷰는 진로에서 내려가는 서양의 뷰고요. 지붕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붕이라고 하지만은 이 건물의 건축에서 지붕의 역할은 하나의 건축적 인면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건물의 인면보다는 지붕을 많이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지붕의 어떠한 그 컨텍스트에 연결된 어떤 건축적 장치나 인면을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입성리의 돌, 지금은 한쪽이 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 돌을 삼아 이 두 개의 돌 사이에 또 하나의 거대한 돌, 어쩔 수 없이 인공물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 인공물을 닮은 인공물의 자연이 어떻게 보면 건축이 되고 그 건축이 그 인공적인 자연을 통해서 또 다른 컨텍스트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해석하고 풀어나간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등산로고요. 내려오면은 이제 등산로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들은 철저하게 이 지붕을 가장한 인면이 모든 것을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산과 남쪽의 뷰는 철저하게 열어줘서 자연스럽게 인면과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와 오프닝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어떤 그 지오메트리도 자연스럽게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가 하는 그 보여드리는 프로젝트들은 사실 지금 그 컨텍스트라는 어떤 단어에 되게 국한돼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컨텍스트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단어이고 정의라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건축을 풀기 위해서 그 컨텍스트라는 것이 하나의 그 맥락적 그 재료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그 건축을 바라본다면은 조금 더 건축의 역할이자 어떤 흐름들이 더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것들이 저희가 세 명에서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사실 밤늦게까지 밤 새면서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정리들을 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콘텍스트를 다 같이 얘기했는데 지금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컨텍스트, 과연 컨텍스트가 무엇일까요? 얘기를 하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맨 처음에 지금 그 김선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트로이트의 상황들, 그 컨텍스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김선영 소장님께는 되게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그 디트로이트라는 그 일명 컨텍스트 자체에 매몰되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컨텍스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컨텍스트가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제 컨텍스트란 단어가 사실 되게 뭐 어렵다는 거는 이제 실무를 하면 할수록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텍스트라는 단어 갖고 세 사람이 되게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는데, 사실 이렇게 김 교수님이 저한테 컨텍스트를 되게 잘 지킨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나무가 컨텍스트였잖아요. 제가 컨텍스트라고 너 컨텍스트 해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근데 자의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거를 철저하게 이제 지켜가면서 했는데, 나온 결과물 형태는 주변은 다 사각형이고 이렇게 나무들 사이에 사각형 집들이 있는데 전혀 컨텍스트를 안 지킨 것처럼 최종 형태는 나왔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실무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예를 들어서 그 현상 설계를 하나 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되게 좋은 공원과 숲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성향 자체가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걸 저쪽까지 건물을 안 나가고 최대한 이렇게 이경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 건물이 좀 높아졌어요. 근데 주변보다 조금 높았단 말이죠. 1, 2층. 근데 저는 이제 컨텍스트를 그게 제 나름대로 존중을 한 거거든요. 공원을 그대로 보존했어요. 주민들이 되게 잘 쓰니까 요양원이 거기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현상 설계에 떨어지고 그 평가가 컨텍스트를 존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건 1등 하나는 저층으로 졌어요.
낮게 깔았어요. 주변하고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땅을 정말 미친 듯이 파가지고 공원의 한 3분의 1을 다, 어차피 대지 경계 안에 있어서 그건 자유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밀고 들어가서 낮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만 그 옆에 하고 어울리게 줬더니 심사평에는 주변 컨텍스트가 좋아할 이유는.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이제 시각적인 것만 존중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약간 껍데기처럼 그러면은 이게 컨텍스트 고려할 때는 그 딱 설계할 때 그 기간이잖아요. 당시 상황 뭐 2개월, 3개월. 그런데 결국은 그 건물도 컨텍스트가 시간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있던 그 내가 그렇게 맞추려고 했던 그때 천상 설계 당시에만 뭐 이렇게 편안해 보였던, 근데 옆에 헐고 높은 거 짓거나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이 딱 그 현재 시점에만 작동하는 건데, 오히려 그거 형태적인 거나 뭐 그런 걸로 봐서 너무 경직되게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들었었고, 근데 차라리 그냥 그 컨텍스트 단어 자체를 조금 이제 경직된 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것도 그것도 한국적인 의미의 컨텍스트 정의로 보면 얘는 컨텍스트 안 지키고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좀 의미를 넓게 해석해서 우리가 그 단어적인 의미에서 조금 풀어지면은 오히려 더 작업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제 거 같은 경우에 W자로만 꺾이고 그러면서 형태적으로는 지나가다가 이거 주변 집하고 다 다르고 이상하네라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그것도 컨텍스트를 존중하는 거 아닌가, 제 입장에선. 뭐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차성현 선생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이 컨텍스트란 단어를 사실 되게 어렵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컨텍스트 하는데, 이 과연 컨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금방 저희가 솔직히 저희 각자 한 프로젝트를 컨텍스트 지오메트리 이 매트리얼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들리는 입장에서는 되게 억지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컨텍스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과연 컨텍스트 말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컨텍스트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만큼 강력하고 지금 이 건축적인 것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단어로서 필요한 걸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인건축에 근무하고 있는 최유철, 알렉스 최라고 합니다. 오늘 그 잡담회에 와가지고 언제나 같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그 자연스럽게 얘기하던 그 멤버들의 또 작품을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그 멤버들의 작품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퍼블릭하게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김선영 건축가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나무 보러 네가 컨텍스트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서 뭔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요소들에 대해서 컨텍스트라고 디파인을 해준 거잖아요. 디파인을 해줬는데 김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돌멩이 보러 너는 나의 컨텍스트가 되라, 이 사이트의 컨텍스트가 되라. 물론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뭐 규모도 좀 작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인허가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와 이렇게 인터랙트 했다라기보다는 컨텍스트를 약간 좀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갔다는 느낌이 전 또 어떻게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김선영 건축가님의 그 트리하우스는 어떻게 보면 나무와 좀 격정적으로 좀 같이, 물론 이 인허가 상은 아주 힘든 일이겠지만 인터랙트를 하면서 껴안았으면, 아니면 이 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 안에 들어갔더니 진짜 돌이 이만하는 게 그 건축 안에 파트 오브 네이처였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라는 거를 예전에는 좀 많이 그런 얼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뭐 피터 아이젠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일했던 벤츄리 선생이라든지 보면 뭐 역사성 같은 데서 많은 것들을 좀 따왔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런 것들과는 좀 별개로 자연적인 곳에서 어떻게 보면 건축가 자신이 자연 요소들 하나하나 보러 컨텍스트가 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와 디자인과의 그런 것들이 제 말이 좀 너무 횡설수설했나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컨텍스트를 우리가 건축 안에서 쓰던 컨텍스트는 건축 용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얼반에서 많이 썼었어 도시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단어를 크게 좀 보면 컨텍스트란 단어는 그냥 건축에서만 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컨이 같이 있는 거고 텍스트 주위에 같이 있는 것들을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설 만들 때 그 작가가 뭐 실연을 당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소설 썼으면 그 실연당의 컨텍스트가 되는 거고 어쨌든 텍스트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뭐든지 다 컨텍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배경이 되는 창작을 할 때 그 주위 배경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원래 단어 의미 그러니까 건축에서만 쓰는 걸로 너무 국한지면 건축에서만 쓰는 것 특히 또 건축에서도 한국에서 특정 시점의 교육 과정에서 썼던 의미로만 저희가 너무 매몰돼 있으면 그 원래 그냥 쓰이는 컨텍스트란 일반 세계에서 건축계 밖에서 쓰는 컨텍스트란 단어 원래 의미로 좀 더 이렇게 느슨하게 보는 게 오히려 창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뭐 김 교수님이나 이 소장님이나 다 컨텍스트 그 작업을 할 때 어쨌든 배경이 되는 뭐 형태적으로 꼭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게 영향을 다 줘서 이런 게 창작물이 나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발판은 되어주면 저희는 디자이너로서 그냥 족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 컨텍스트라는 건 사실은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잖아요. 모든 작업에 있어서. 결국에는 건축가로서 어떤 디자인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나만의 방식인 거고 결국에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작업들이 컨텍스트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컨텍스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뭔가 도시 공간에서의 건축물이 점유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주변을 무시하면서 무언가를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그게 옳은 판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그리고 그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컨텍스트를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 훨씬 더 가능성 있는 건축들이 많이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컨텍스트가 길어져가지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좀 뭔가 좀 계속 딱딱해요. 뭐 지오메트리가 나왔어요. 뭔가 기하학 막. 네. 네. 근데 좀 딱딱하지 않게끔 좀 재밌게 해볼게요. 이제 전혀 딱딱하지 않습니다. 막 꿀렁꿀렁해요 이제. 네. 저는 딱딱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되게 유연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그렇다고 가벼운 사람은 아니고요. 네. 네, 저는 조금 뭔가 좀 형태적인 특수성을 건축 안에 많이 담아내려고 해요. 기성 건축가 혹은 어떤 뭐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조형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뭔가 되게 피상적인 것으로만 뭔가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인스타 세대잖아요. 인스타를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공간 경험을 하죠. 거기에서는 되게 독특한 형태, 독특한 공간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건축 공간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인스타를 통해서 나 저 공간에 정말 가고 싶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축이라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편하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되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좀
뭐 알려진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얘가 뭔지 아시죠? 오름이잖아요. 제주에는 한 대략 380개 정도의 오름이 있다고 합니다. 오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생화산이죠. 얘네들은 보시면 이 두 개의 라인이 있어요. 안쪽 라인과 바깥쪽 라인. 이것들이 되게 다양한 레벨 값을 가지면서 가운데 지점을 달리하면서 되게 독특한 어떤 이 능선의 라인들을 형성을 해요. 이것도 역시 스테이입니다. 서귀포 바다하고 한 170m 정도 떨어진 공간인데 이 땅에 가보니까 바다가 안 보여요. 건축주는 처음에 바다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한 2, 3층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그런데 조금만 앞으로 나가도 저녁 시간에 바다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 공간에 제주적인 어떤 특색의 공간을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되게 빼곡히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그 건축주의 욕망에 의해서 되게 말살된 이 공간을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주에는 되게 다양한 어떤 그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오름들이 질비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패턴들을 추출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라인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조합을 통해서 공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그 약간 형태를 쓰는 것에 있어서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뭔가를 구현하려고 하면 자꾸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고 구조 비용도 막 한 3배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야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타협은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독특한 무언가 공간감과 어떤 공간의 경험을 위한 어떤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의 시도들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곡된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목구조 하나로만은 부족했어요. 이것들이 롱스팬의 어떤 구조를 갖기 위해서 철골 구조가 개입이 되고 거의 대부분 목구조는 수직 부재, 수평 수직으로 뭔가 공간들을 형성해 나가죠. 이제 그런 것들로 이 철골 부재를 잡아주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개입돼서 전체적인 하이브리드 구조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오름의 형태를 차용을 하게 된 이유는 자연적인 요소를 그대로 건축 공간에 담아내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 자연적인 이 공간이 보여주는 그 공간감 그리고 그 공간의 특성을 이 스테이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스테이라고 하면 아까 앞선에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무조건 뭔가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외부에 노출될 수도 있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외부로 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들도 분명 집어넣어야만 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스터디를 통해서 실제 구현 가능한 어떤 구축 방식에 대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 뭔가 이게 군뱅이처럼 생긴 이런 그 석가래의 조합들은 이 각각의 지점들의 높이값이 다 다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높이값이 같은 상태에서 얘를 확 굴려버리면 너무 구현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름을 형상화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구현해야 되잖아요. 오름이 동그랗지는 않거든요. 되게 뭔가 자유 형태의 어떤 곡면을 형성을 하면서 각각의 높이값을 구현하는 이런 기술적인 방식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이게 같은 반경을 가지고 있는 곡면의 느낌보다는 좀 더 자유롭죠, 저처럼. 죄송합니다. 네. 제주에서 이거를 구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공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1:2 스케일의 디테일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는 터구조라는 터구조 아시잖아요. 되게 잘하잖아요, 구조. 근데 일반 구조 사무실보다 3배가 비싸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 구조 모델링과 어떤 디테일들을 풀었는데 뭔가 다 제작 방식인 거예요. 이거는 공사비가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제 조합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디테일들 다시 풀기 시작했어요. 좀 뭔가 이상하죠? 예. 아무튼 뭔가 하이브리드인데 뭔가 조금 뭔가 이게 제작해야 되는지 좀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구현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프로젝트는 다 공사비에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 땀이 묻어져 있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이거는 이제 그 어머니가 여기를 이제 이게 스테이고 이거는 이제 실제 기거를 하시면서 이걸 운영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고요. 뭐 단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뭔가 이 정도 성토되는 걸 생각을 했는데 건축주분이 갑자기 공사 마지막에 돈이 없으셔가지고 땅을, 제가 이거 사실 라인을 조금 더 올린 거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후일담도 있고요. 이 워낙 이걸 구현하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 현장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징크 접는 기계예요. 이거를 들고 오는 게 훨씬 더 싼 거죠. 실제 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재단을 해서 여기서 재단을 해서 자르고 붙였다가 이거 안 맞네 다시 가져와 다시 붙이고, 이게 실제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2배가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구현이 됐습니다. 건축주분의 배려가 있으셨죠. 뭔가 건축가의 어떤 성향을 또 인정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최종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도 스스로 느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가슴 아픈 것들이 나옵니다. 원래 이런 나무의 군락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얘가 보이지 않는 애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얘를 싹 베어놓으신 거예요. 처음 계획은 뭔가 숲을 통해서 이렇게 쫙 뭔가 들어갔을 때 한눈에 펼쳐지는 뭐 드라마틱한 어떤 시너리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 가스통도 보여요 이제. 그래서 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건축주분 입장에서는 뭔가 주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보고 와라. 네. 아무튼 근데 이거는 김용관 작가님, 저희가 이 작업이 다큐멘텀에 이제 수록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씬을 보시더라고요. 굉장하신 분이에요. 공짜로 찍어주셨습니다. 네. 아름답죠. 뭔가 사실은 직선의 공간은 굉장히 기능적인 공간이면서도 되게 아름다운, 저도 굉장히 딱딱 떨어지는 어떤 디자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호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공면들이 만들어내는 자연하고의 어우러짐은 사실은 기가 막힌 거예요. 구현하기는 힘들지만 안쪽에서 보여지는 반대편의 어떤 건축 공간과 위호되는 공간과의 어떤 관계성, 이것들이 비를 맞지 않는 툇마루를 형성하고 되게 아늑한 공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주출입구 쪽에서 보이는 느낌들, 여기 노출되는 이런 철골 구조와 이런 목 구조의 어떤 조합들이 굉장히 다채로워 보이죠. 사실은 이렇게 제주 저는 제주를 한 200번 간 것 같아요. 제주 프로젝트가 많아가지고. 제주는 비가 아래에서 위로 옵니다. 이런 구조를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거의 그 오일 스테인으로 떡을 칠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처음에 건축주분도 우려를 하셨죠. 목구조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뭔가 전통적이고 뭔가 아름다운 색감들을 건축 안에 묻어나게끔 하기 위한 사실은 어떤 타협점이었어요. 어떤 건축주분들은 그런 것들을 아예 뭐 배제를 하시겠죠. 요즘 뭐 수공간 막 무조건 쫙 깔면은 이거 유지 관리 어떻게 하나요?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얘는 스테이니까 풀은 무조건 있어야 했습니다. 온수풀은 한번 쓰시면 10만 원. 근데 여긴 되게 저가로 시작하셔가지고 못 올려요. 이제 처음에 제가 고가로 하시라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저가로 하시다가 한 70만 원 받아도 되는데 7, 80 받아도 되는데 50으로 시작하세요. 되게 후회하고 계세요. 갑자기 올리면 돈 또 올랐다고 막 소문 나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스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뒤에 후일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내부 공간의 느낌들이 되게 다채롭죠. 철골과 목구조의 어떤 조합들. 여기 계시는 김선영 선생님도 여기 갔다 오셨대요. 저 몰랐는데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이게 여기서도 공간의 구조 자체를 되게 다양한 레벨 값들을 가지면서 공간들을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다양한 레벨 값들이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름의 어떤 레벨 값들의 형상들이 되게 다채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베이스로 작용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 프로젝트 넘어가네요. 네, 아무튼 되게 아름다운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네, 다음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김 교수님께서 그 다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지오메트리 섹션에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던 이제 목 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목 구조입니다. 제가 한 10년간 이제 영국에서 현대 건축을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주변에 이제 아시아 건축의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나 구조적으로 좀 많이 활용되는 어떤 건축들을 이제 공부하라고 일본에 갔다가 이제 일본에서 중목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중목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목 구조로 됐는데 모든 것이 다 컴퓨터로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가공 또한 컴퓨터로 가공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자연적인 재료면서도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잘못 알려져 있는데 중목 구조하면은 뭐 평당 1,000만 원, 뭐 고급 주택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일본에서는 그 자연재해가 많은데도 70% 이상의 집들이 목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당 정말 400, 300 이하의 주택들도 목 구조로 중목 구조로 짓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산업화돼 있고 경제화돼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국을 와서 16년에 그걸 경험하고 그 뒤로 방학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일본으로 가서 중목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그 첫 프로젝트가 바로 이 구수리 프로젝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책도 출간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혹시나 시간 내시면은 구수리 주택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모든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택은 제가 연구하고 기획하고 시공하고 키를 드릴 때까지 안에 있는 모든 가구 디테일들을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만들었던 주택이고요. 사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 지금 구조 모형을 본다면은 사실 약간 일본 주택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은 철저하게 일본의 중목 구조를 기술을 가지고 만든 구조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건축 모형, 계획 모형을 보시면은 이제 뭔가 되게 딱딱하고 정적이고 되게 계획적인 어떤 라인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되게 막 다양한 크기들의 공간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목 구조의 도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목 구조의 모든 지오메트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실 중목 구조는 일본의 중목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910, 1820이라는 모듈에서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준들이 910, 1820, 3640 해서 최대 스판이 사실상 3640에서 이제 그 보이드 공간까지 만들 수 있는 구조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구수리 주택의 평면입니다. 그런 구조를 활용해서 사실 일본 구조를 활용해서 그 지오메트리적으로 그대로 간다면은 사실 되게 딱딱하고 직선이고 되게 나눠진 구조밖에 가질 수가 없겠죠. 근데 그 구조를 저는 조금 더 챌린지적으로 다양한 공간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이라 한다면은 그 공간 구조들이 되게 유기적이고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구조, 그 규격화된 구조 속에서 그 다양한 유기적인 공간을 결합시키는 그 어떤 실험들을 이 구수리 주택에서 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건축적인 지오메트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미야자키 현에 가서 사실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중목을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그냥 논문으로 쓰고 글로 쓰려니까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진짜 실증화되고 눈에 보이고 지어져야지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주택을 참 운이 좋게 공부를 하고 나서 지어야 되는데 지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도 없고 건축주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서울에 있는 몇 개의 중목 시공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일단 기본 평당 1,000만 원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모형 가방을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배웠던 중목 구조 모형을 모형 가방에 담아서 그냥 다짜고짜 당일 첫 비행기를 타고 미야자키 현에 찾아갔습니다. 되게 거짓말 같은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미야자키 현에 찾아가서 딱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당신들 한국 그 건축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수로서 당신의 중목 구조를 배웠고, 근데 이 구조를 정말 한국에서 하려니 힘들다. 그렇다면 정말 의미 있게 너네가 한번 도와달라. 정말 운이 좋게도 그날 아침에 첫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날 점심 때부터 한 명씩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모였냐면은 이 모형 박스 때문에 모였습니다. 제가 한 설계보다 이 모형 박스가 더 신기했던 거죠. 이 건축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모델을 안전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만들었던 모형 박스에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미야자키 현에서 이제 중목 전문 건축가로 활동하시는 이제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 분이 이 중목 구조 일반 미야자키 현에서 카와카미 목재라고, 이번이 카와카미 사장님이십니다. 그 목재를 담당하시는 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요 옆에 계시는 분하고 뒤에 분이 미야자키 현청의 차관님이십니다. 그분들과 정말 안 되는 영어와 저 또한 일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열심히 하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일본의 그 규격화된 되게 철저하게 계산된 그 목구조, 일본식 중목 구조를 가지고 한국적인 공간을 대입을 시켜서 새로운 주택을 만들어내니까 그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재밌게 보시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세금 안 붙이고 원자재 가격 그대로 공급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구소리 주택은 평당 600만 원에 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 연구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증명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그것 자체가 사실 이 중목이라는 것이 저는 어떤 아름다운 건축, 제 스타일을 보여주는 건축이 아니라 정말 한국에도 이런 중목 건축이 싸게 제대로 지어줄 수 있고 그런 주택의 어떤 케이스를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었는데 그 주택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 목구조, 이 중목구조, 그 프리컷된 제품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혹시 중목 현장, 구조 현장 가보셨나요? 이 중목 구조 지오메트리가 완성되기까지 지금 이게 한 5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2층짜리 주택입니다. 이 구조 지오메트리가 올라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단 3일 걸렸습니다. 인부 3명에 크레인 1대. 사실 요 밑에는 다 지금 배우러 오신 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인부 3명과 크레인 1대. 그래서 사실 저는 제 논문과 책에서 7대3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 중목은 재료비가 7이고요. 인건비가 3입니다. 근데 한국의 목조 건축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7이고 재료비가 3인 거죠. 사실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건축가들 그리고 우리 건축을 꿈꾸는 건축주들은 과연 이 비율, 간단한 비율 속에서 뭘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재료가 더 좋은 7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속 중목 건축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실증을 하고 있었고요. 3일 만에 지어지고 완공된 모습입니다. 사실 건물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거나 화려하진 않습니다. 사실 디자인을 얘기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 중목 구조가 이렇게 증명이 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그 일본적인 구조를 사용했지만은 이 구조적인 것들 규격화된 지오메트리가 한국적인 공간과 만나서 이런 다양한 어떤 공간적인 그리고 가격이 싼 어떤 목조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네, 그게 가장 큰 의미였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지오메트리 파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구조, 그러니까 되게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구조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철저하게 저는 이 본체와 별체 그리고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공간적인 어떤 표현들 그리고 처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건물은 정적일지 몰라도 이 오픈된 처마에서 만들어지는 그 빛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규격화된 건축물로서 가장 절대되고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축의 어떤 액세서리 부분이었고요, 디테일 부분이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오메트리보다는 더 시공 디테일에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구조목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물끈기 디테일들, 마감을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커버를 씌우는 디테일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아까 보셨던 이 처마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SPF를 썼습니다. SPF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미국식 캐나다 우드에 쓰는 그냥 내장을 할 때, 목조 건축 내장을 할 때 가세, 그러니까 안쪽 벽을 마감하기 위해 쓰는 되게 가는 목재입니다. 사실 그 목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싸면서도 많이 쓰이는 재료인데요. 그 자체를 저는 현장에서 디테일 처마에서 그림자를 만드는 어떤 구조적 장치로 사용을 했고, 그 어떤 그 구조의 약한 점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징크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징크제를 성형을 해서 그 위에 캡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새로운 재료를 같이 결합시키면서 그 재료의 강성을 만들고,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되게 악유가 많았습니다. 이거 사실 1m SPF 처마를 만들면은 어떤 짓을 해도 1년 안에 휘어버린다, 상해버린다. 근데 가장 싼 재료, 이 징크 재료를 위에 5cm 가량 감아서 커버를 씌우니까 지금 지어진 지 4년이 됐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 없이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위에 보이는 게 지금 5m, 어떻게 보면 SPF가 지금 4m, 6m가 최대 길이인데 5m 길이의 이 SPF 루버도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구고요. 그 입구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일본의 중목적인 부분들, 구조적인 중목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 그 한국 한옥에서 그 목조 건축에서 가지는 어떤 리듬들을 그 현대적인 부분과 같이 많이 섞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살리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조명들, 좀 이따 제가 뒤에 매트리얼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조명들도 다 현장 부재, 이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이 부재들을, 남은 부재들을 활용을 해서 다 그 건축적인 마감까지 신경을 썼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내 내부 공간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목 구조, 목 구조 하면은 되게 딱딱하고 직선적이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렇듯 공간에서 곡선의 벽을 연출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공간감, 깊이감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쓰는 합판, 사실 이거는 그 일반 그 구조용 합판을 쓰려다가 구조용 합판은 본드가 좀 많아서 사실 천연 합판을 사용했고요. 그 천연 합판을 사용해서 이왕 건축을 기획했고 구조까지 만들었고 그 건축물을 마감하는데 그냥 건축물을 공간만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목 구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공간적인 지오메트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 가구와 기본적으로 들어갈 가구와 핸드레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명까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작을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루버, 이 지금 SPF를 활용을 해서 또 그 건물의 어떤 외관을 보여주는 이 루버 장치도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는 잘 보일 수 있는 각도를 어떻게 보면은 계산을 해서 이런 이제 장치들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마감을 했던 거고요.
예,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그 일본의 그 되게 규격화된 지오메트리를 결합을 시켜서 한국적인 어떤 목조 주택을 완성시킨 어떤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리 주신인데 아까 그 쌀밭 기억나시죠? 네. 사실 이거는 이 구스리 주택의 반대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구스리 주택의 현장에서 일본 그 진행자들이 이제 도와주시면서 되게 재밌게 보시고 아리 주진까지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리 주진의 형태는 보시면은 이 구스리보다 목조가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이 목조가 드러나 있는 한 가지입니다. 경제성 때문입니다. 사실 상업 건축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25평 총 50평. 사실 작은 공간이죠. 이 공간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지오메트리적 이슈는 데드 스페이스가 없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 구조를 살리면서 이 구조를 위해서 뭔가 막고 공간을 나누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고 한다면은 사실 25평 총 50평의 연면적을 가진 카페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축 그 공간은 한 40평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중목 구조를 스케일톤화 시켜서 말 그대로 구조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공간이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공간 자체를 노출시키니까 이 모든 10m, 10m 되는 공간이 전부 다 이제 오픈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 지오메트리를 살리기 위해서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모든 설비와 공조를 바닥에 매입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규격화된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데드 스페이스가 없는 공간을 살리려고 그냥 마냥 이 공간을 네모박스로 남겨뒀다면은 사실 이 건물은 조형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받치기 위한 이 보와 석가래와 어떻게 보면 이 기둥들을 그대로 조형적으로 살려서 가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에 혹시 좀 다른 게 안 보이시나요? 이 건축에는 천장에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천장에 없습니다. 천장은 말 그대로 단열재와 그 구조만 보이고 있고요. 사실 모든 설비를 요 바닥에 매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 밑에 보이는 요 네모난 거 보이시죠? 바닥에 에어컨과 난방을 다 집어넣고요. 그래서 요 건축에서 보이시면은 요 바닥 뎁스 지금 요게 한 600 정도 되는데 600 정도 되는 뎁스 안에 모든 설비와 공조를 집어넣어서 이 구조를 살리면서 아래 윗 공간 모든 공간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상업적인 형태의 목 구조를 어떻게 보면은 실현을 시킨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목 구조가 어떤 그냥 단순히 형태를 만드는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변화될 수 있는 되게 유연한 재료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만들었던 그런 프로젝트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동이 주택입니다. 아까 저기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동에 그 돌이 안쪽으로 들어왔으면은 되게 좋을 뻔했다. 사실 시도는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하자였습니다. 제가 중목을 선택한 이유도 이 지오메트리 그 건축 자체가 어떤 형태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실험적인 걸 시도하다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에러나 하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방지시키기 위해서 저는 철저하게 검증된 어떤 중목 구조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 중목 구조는 아까 앞에 구스리와 아리 주진과는 다르게 그 형태가 동그란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그란 형태의 중목, 규격화된 중목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실내 공간은 규격화된 그 아까 구스리와 아리주신과 반대로 규격화된 사이즈를 따르면서 그 중목 구조를 가져왔던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형인 공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원형을 받치기 위해서 이 구조 기둥들이 자연스럽게 외부와 실내의 어떤 연계성을 보여주면서 마치 이 구조가 바깥에 있는 나무가 계속 연결된 듯한 이런 이제 구조적인 지오메트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뒤에 있는 프로젝트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지금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일단 그러면 다음 지오메트리를 김선영 선생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시간이 진행상 늘어지고 있어서요. 일단은 세 번째 챕터 재료 챕터는 뭐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오메트리 챕터를 마지막으로 제가 마감을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좀 하고 싶은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 뜻 찾아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가 땅을 이 지오가 땅 느낌은 이제 뜻이 땅을 재다거든요. 이게 부동산 용어예요. 그래서 경계명치 측량 이제 땅을 정확하게 재서 팔아야 덜 팔지 않고 더 팔지 않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정확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단어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확도 저한테 지오메트리는 정확도에 가깝고 형태, 폼 뭐 이런 용어는 아직 제가 내공이 뭐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모호하고 안 가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땅을 재는 거를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이거 프로젝트 하고 나서 지오메트리 뜻을 찾아봤는데 땅을 재서 이렇게 기초를 하게 됐죠. 근데 이것만 좀 이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 땅 형태가 W자로 되게 부정형으로 꺾여 있어서 박공지붕을 씌우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간단해 보이는데 규칙이 있거든요. 이제 요 초록색 각도를 시공성을 위해서 하나 둘 셋을 통일하고 빨간색도 다 통일하고 그런 다음에 또 면이 휘어지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네 개 면들이 요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 그런 지오메트리 그러면서 여기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박공지붕이 요구되고 있었어서 그 법규적인 각도를 다 이제 하나하나 보면 되게 쉬운데 이 여러 가지 조건을 사각형이 아닌 W자에 다 만족시키는 지오메트리를 정확하게 만드는 게 제 그 컴퓨터 그냥 모형 실력 모델링 실력은 불가능해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가지고 이거를 제가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잘 짓고 있는 건데 여기서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북미식 목 구조를 이제 지었는데 요 결국 책상에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도 이 여기 마이크란 분이었는데 이분이 인테리어 가구 만드는 분이라서 현장 소장의 정확도가 정말 가구 스케일로 올라가는 행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지오메트리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는 지역이라 그럼 박공지붕을 이렇게 잘 그 W자 특이한 평면에 잘 씌웠다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지오메트리가 프리시전 뭐 이렇게 뭐 정확도 이런 거가 깔려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천의 이 주변 환경이 이렇게 좀 너무 거칠어서 이렇게 면이 대비되게 정말 선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를 의도를 했고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보이게 주변은 좀 거치니까 정말 이 두께를 줄이는 거를 지상 최대 과제로 여기가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했고 중목구조 이게 근데 현장 홍천이 힘들잖아요. 그 지역 시공사가 퀄리티가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지오메트리의 완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예 그 여건 자체가 안 되니까 뭔가 안전장치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전장치를 뭐 예를 들어서 타워에서는 뭐 열심히 컴퓨터로 뭐 그걸 했다면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아니라 중목 구조는 프리컷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오니까 정확하게 최대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목 구조로 뼈대 틀을 지역 시공사가 아니라 그냥 중목 구조를 잘 하는 시공 회사에서 큰 틀을 잡고 지역 시공사는 이걸 채우는 거예요. 사이사이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준들이 딱 잡혀 있으니까 이제 경골목 구조는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형태적으로 그 벗어날 일이 확실히 리스크를 줄였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목 구조는 건식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역 시공사가 해놓은 이 습식공사가 또 어마어마하게 잘못돼서 이 건식공사하고 습식공사가 만나는 그 포인트에서는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기둥이 이상한데 콘크리트 턱이 생겨 있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틀을 어쨌든 프리팹으로 해서 잡아놨으니까 완성은 면이잖아요. 매장재.
이 외장재를 할 때 저는 이제 제가 건축을 배워 나가면서 이제 정확도 마지막에 완성도는 그림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이 깔끔하게 접히는 거를 하는 게 접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여기에 섀도우 라인이 그냥 날카롭게 빡 이렇게 살아야 이게 정말 정확해 보이는 그 시각적인 효과를 꼭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뭐 프레싱을 접을 때 지금 유리면이니까 그림자가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잘 안 맺히니까 일부러 요 날개를 이렇게 좀 더 뺐어요. 솔리드 면을 만들려고. 더 빼면은 여기 날개에 있는 그림자가 정말 날카로운 그림자 라인을 만들어서 지오메트리의 완성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되게 소소한 거긴 한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지오메트리 그 완성도라는 걸 만들기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지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진 지오메트리가 박공이니까 내부에서 그거를 또 평으로 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내부에서 다 이 경사면과 뭐 높이들을 다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게 머티리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결국은 세 분의 건축가 분들이 이 지오메트리를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하이브리드를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하이브리드를 쓰는 이유 자체는 그 세 분의 건축가들이 목 구조에 완전히 뭐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하고 조금 세대가 다른데 저희 때는 노출 콘크리트에 꽂혀가지고 한참 헤맸던 적이 있는데 왜 세 분은 이렇게 목 구조에 그렇게 꽂혀서 되지 않는 뭐 밴딩을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쓰고, 그다음에 그게 다 방부도 못하는 그 목재 그거 제가 보기에는 징크도 씌워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더니 아까 왕대공원 그걸로 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머티리얼 우리가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좀 주시면서 뭐 중간중간에 뭐 슬라이드 하나씩 뭐 띄우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대신 좀 7시에 우리가 끝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자체 편집을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김선영 건축가 먼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왜 목조를 그렇게 고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하이브리드까지 저는 이제 구조에 대한 그 어떤 제 개인적인 막 애정은 없어요.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쓰는 건데, 원래 지금 아까 송치한 그 프로젝트도 원래 목 구조가 아니었어요. 콘크리트 구조였는데 견적냈더니 평당 1,500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건축주가 이렇게 농가주택 생각하시고 목조면 싸다고 그러니까 목조로 바꿔서 다운 시켜달라 그래서 목조로 간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상황이 주어지면 쓰게 되는 건데, 뭐 당연히 타워는 그 미국이 그냥 목조의 그 북미 그게 아주 그냥 일반적인 구법이니까 제가 거기서 콘크리트 쓰면은 공사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조를 그냥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제 컨텍스트가 그런 거였는데, 그냥 하면서 이제 제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조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하면서 개인적으로 배운 거는 목조는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재료 규격이 정말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리고 그 규격, 그 생산 규격, 재료의 생산 규격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감각이 많잖아요. 뭐 사파라판 2,440mm, 뭐 1,220mm 그런 거는 그냥 현장에서 그냥 떡떡 쓰고 뭐 그런 건데, 재료를 최대한 안 남기면서 쓰는 뭐 모듈을 찾고 그런 건 시공자의 몫으로 하는데, 저는 그 생산 그 치수 자체가 저한테 제약이 돼요, 디자인 할 때. 아까 그 뭐 삼각형 박공면 홍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던 그 방금 보셨던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뭐 이거를 형태적으로 되게 높은 삼각형이 좋아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길이가 그 20피트로 맞췄어요. 이게 예?
로스 없이 가려고. 예. 이 폭은 이제 평면은 이제 건축주가 요구하는 게 있었고, 요 경사면 빗면은 SPF 아까 말씀하셨는데 SPF가 이제 미국에서 트레일러 20피트 길이로 짝짝짝 나오면 수송하기 제일 좋은 길이라서 그렇게 된 건데 20피트 내가 진짜 끝까지 찾아먹는다 그래서 심지어 그 구글에서 피트 투 밀리미터 이렇게 하면은 20피트 치면 이렇게 3천 뭐 얼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여튼 최대한 찾아먹으려고 이렇게 중목 구조도 그걸 왜냐하면 경골이 이 사이를 채워야 되니까 경골 치수가 거꾸로 제약이 된 거죠. 그래서 중목도 거기 맞추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20피트 정확하게 이건 20피트 끝까지 찾아먹었다는 표현이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스를 줄인다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제가 막 제 감각이나 직관 이런 거 100% 해서 디자인을 하면 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딱 뭔가 하나를 걸어 주니까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아까도 앞서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사실 조금 건축가의 이슈보다는 사실 건축 연구자로서의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한국의 건축 산업을 봤을 때 대부분의 재료들이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물가의 어떤 변동에 의해서 되게 건축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일본에서 목조 건축을 봤을 때 이 자체가 자연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내 산도 되게 많고 나무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엄청나게 산업화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만 저희가 규격화시키고 생산 건축 산업을 만든다면은 이것 자체는 저희가 그 어떤 재료보다 더 한국에서 잘 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저희가 서양의 어떤 건축 기술이나 어떤 재료들에 어떻게 보면 너무 취해서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산업화시킬 수 있는 건축 산업이나 재료들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목조 건축을 계속 연구하고 하고 있었고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목조도 조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정서적인 이유가 더 커요. 뭔가 이제 기능적인 뭔가 어떤 프리패브된 어떤 그런 디테일에 의한 방식이라기보다는 또한 제가 좀 제주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지역성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주 돌집 리노베이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보이는 석가래의 형태 그리고 외부하고 내부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구축 방식에 대한 것들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도 하이브리드 공법의 어떤 건축 공간인데요. 사실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어서였어요. 이제 외부하고 내부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아까 그 올라온 동안 그 동그란 그 콘크리트 건물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접근이죠. 모든 펜션이 다 뭔가 내부 지향적인 방식의 접근은 아니에요. 이런 소재를 통해서 뭔가 내 외부가 오고 가고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면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느낌들 그리고 관입돼서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의 느낌들 이게 사실은 전통 가옥, 그러니까 제주라는 어떤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저 나름의 어떤 재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방식으로 목구조를 좀 선호하는 거고요.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목구조가 전혀 구현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철골로 가기도 하고 이런 그 유연성이 좀 크다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목구조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우리 성공 건축가님한테는 적합하다. 네, 맞습니다. 사실 노출하기 위해서 목구조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마감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물론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목구조를 선택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아름다운 미적인 부분에 대한 노출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목구조를 재료에 대한 것들은 똑같은 걸 쓰시는데 다 이유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지오메트리나 콘텍스트처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다 뭔가 같은 맥락의 일들을 하는데
다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아니 너는 당신은 당신은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막 이러면서 재밌었어요. 모든 소장님들이 만나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 하나거든요. 저희는 지금 인원이 16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뜰리에를 지향하다가 조금씩 커졌는데 아직도 아뜰리에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똑같이 아뜰리에 일들을 하고 있는데 큰 프로젝트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민간 일 그리고 기업 일 그리고 컴피티션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세 개가 지속적으로 막 돌아가면서 해야지 얘가 뭔가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뭔가 안전한 설계 사무소를 구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력하는 것 같고요. 다행히 좀 그런 기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스테이 많이 하잖아요. 스테이를 해서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안전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뭔가 알아보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남 좋은 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런 쪽에 좀 특화돼 있으니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르면 다 합니다. 아, 장난이고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강박 같은 게 조금은 있는 게 이 프로젝트에서 뭐 저 프로젝트로 지금 보여드린 프로젝트들이 뭔가 스토리가 연결되고 그런 거를 전 되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큰 고민은 나 앞으로 40년 더 해야 되는데 뭔가 다 랜덤한 거 같은 거 만드시고 자기 이제 결국은 이제 언어를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뭐 책을 읽어도 모르겠고 근데 막 헤매는 중인데 이렇게 실마리를 빵 부스러기처럼 조금 이제 찾아가는 거죠. 하나하나 먹으면서. 근데 그런 프로젝트 외에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외부에서 이제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냥 뭐 감리도 하고 뭐 구조 보강 같은 거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으면 그것도 하고 도면도 치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쪽에서는 그냥 그거는 진짜 1년에 한 번, 2년에 운 좋으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그건 운이 너무 좋은 거고 진짜 한 2, 3년에 한 번씩만 내 관심사가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을 하면 그래도 좀 나중 가면 좀 몇 개 쌓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작업들은 그 대신에 이렇게 관심은 계속 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 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은 안 지어도 설계 프로젝트 수주 안 해도 돈은 같이 벌어서 정성 아니 돈을 버는 거요. 버는 거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돈을 열심히 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다다익선. 네. 방법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다익선입니다. 네, 사실 이제 오해고요. 자, 오해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벌지는 절대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더 피해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을 좋아하고 건축을 좀 더 연구하고 싶은 연구자로서의 좀 그 욕망이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서 글로 적는 그냥 그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고 증명하면서 진짜 실무와 그 학문 사이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 그리고 못하는 일들 안 했던 일들을 좀 하는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요. 오늘도 사실 저의 주 종목은 매트리얼 쪽이었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사실 매트리얼 같은 경우도 건축 외장재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제 월급을 제가 투자를 하면 했지 사실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배고프게 시작은 했지만 배고픈 연구자로서 뭔가를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일단 열심히 그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아리 주진이나 지금 하동의 지붕 패널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다양한 건축에 제가 연구하고 개발한 재료들을 쓰면서 보여드리니까 이제 지금은 솔직히 제 돈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하진 않고요. 이제 기업에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이 건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 한다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절대 거기에 대해서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경험이 쌓여야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네. 아이고 제가 마지막에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우리 세 분을 너무 당혹스럽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이게 뭐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2시간 만에 지금 얘기할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 분당 2시간씩을 드려도 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한데 사실은 마지막에 요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태까지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집담회가 무슨 건축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건축가가 갖고 있는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고민하고 건축계의 어떤 그 미래를 생각하자는 그런 뜻이 굉장히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빡빡하게 줄인 거는 이 마지막에 저희 좀 중요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건축가협회 천희영 회장님 잠깐 모셔서 저희 그 집담회 이렇게 계속 응원해 주시는데 한 말씀 듣고 오늘 좀 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나오세요. 잠깐만 일부러 이분들 저 시간들도 저기 네,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세 사람 그 작업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치열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그거를 나름대로 한 분은 학교에서 한 분은 또 스테이라는 건축을 통해서 또 하나는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언어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줘서 아 우리 건축이 굉장히 건강하고 앞으로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때 이렇게까지 못했었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뿌리 내리면서 이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기가 막히게 7시에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